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이 만해에서 반고흐로입니다. 만해는 흔히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라고 한다면 고흐는 후기 인상주의 화가라고 하지요.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 만해와 고흐 이 두 화가뿐만 아니라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인상주의 선구자 에두아르 만해 마지막 대작이라고 일컬어지는 폴리베르제르의 술집이라는 작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882년 그가 죽기 1년 전에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매우 특이한 작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만해에게서 시작된 인상주의라는 예술사조가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이제 새로운 사조의 등장을 예고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작품이 그려졌을 무렵에는 인상주의가 서서히 기울어져 갔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는 술집 여정어본이 보입니다. 그녀 뒤에 있는 거울에는 그 술집 내부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는 그녀의 뒷모습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뒷모습을 비춘 거울에 또 한 명의 신사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뭔가 구도가 맞지 않습니다. 남자의 얼굴 앞쪽이 거울에 비춰 있다면 거울 밖의 실제의 세계에서는 남자가 이쪽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만해는 이 여정어본의 우울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남자를 의도적으로 그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각도가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자가 정면보다는 왼쪽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작품은 그래서 평소 사실주의적인 그림을 그렸던, 즉 일상의 모습을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했던 만해의 화풍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해서인지 그가 남긴 이 폴리제르의 술집에 관한 또 다른 작품을 보면 이번에는 각도가 납득이 됩니다. 신사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서 있는 것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정어본의 얼굴도 정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사 쪽을 보는 것으로 설정해 놓았지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작품을 보면 이 그림 속에서는 그 구도가 정확성을 잃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만해 같은 대가가 이런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을까요? 분명 구도가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만해 말년의 대작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조금 미루고 조금 더 이 작품을 설명해 볼까요? 폴리베르제르 술집은 레스토랑과 극장, 주점이 결합된 곳으로 매일 밤 2천여 명의 파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유흥업소였습니다. 만해도 이곳에 단골 손님으로 자주 방문했었고요. 연필을 들고 그 안에서 장면들을 자주 스케치하곤 했습니다. 술집 여정어본 뒤에 있는 이 거울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을 즐기고 있는 이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공중그네를 타는 고개사의 다리와 신발이 보입니다. 무대 앞 발코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공연은 관람하지 않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술집 여정어본은 뒤에 영을 즐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깊은 생각에 잠겨서 공허한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어본의 모습이 몹시 쓸쓸해 보입니다. 지금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대리석 카운터에는 부유층이 즐겨 마시는 샴페인과 하류층 계급이 즐겨 마시는 맥주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어본 앞에 놓여 있는 이 꽃병에 꽂혀 있는 꽃과 여정어본의 가슴에 달려 있는 이 꽃다발이 묘하게 서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어본은 지금 한 인간으로서 여기 서 있다기보다는 저 손님들에게는 여기 놓여 있는 술병들이나 다름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흐린 초점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정말 쓸쓸해 보이고 고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신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그런 그녀가 안쓰러웠을까요? 그래서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 이 여인의 얼굴은 그렇게 쓸쓸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곳은 당대 부르주아들의 매춘 또는 불륜 커플들이 만나는 장소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지금 부르주아로 보이는 이 신사는 이 여인에게 소위 작업을 걸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밤은 이 여인도 저 술병들처럼 하룻밤 이 남자의 욕정의 대상이 되어서 소비되어 버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 앞에 있는 이 꽃,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 달려있는 꽃다발, 만해의 어떤 다른 작품에서 등장한다는 것을 떠올리실 수 있나요? 만해는 그의 화가로서의 경력 초반부에 바로 꽃을 들게 하는 설정을 어떤 작품 속에 등장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무엇인가요? 너무너무 유명한 올랭피아입니다.
흑인 시녀의 손에 꽃이 들려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직업이 매춘 부인이 그녀의 정부가 보낸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이제 곧 너를 방문할 터이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정말 미술사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이 이 작품을 통해 일어납니다. 파리가 온통 뒤집힐 듯이 떠들썩했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당대 파리 시민들, 특히 부르주아들의 엄청난 분노를 샀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했을까요? 일단 이 그림 속에서 그리스 시대로부터 근 2000년을 지켜왔던 그림의 대원칙이 깨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로부터 누드는 반드시 인간이 아닌 여신을 가장 이상화시킨 형태로 그려한다는 고전주의적 조형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은 그 작품들을 통해 에로틱한 그들의 감각을 채워주는 아카데믹한 기법으로 그려지는 요정 같은 누드와 꿈의 여신처럼 우윳빛 피부가 반짝이는 아름다운 누드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1863년 살롱조에 출품된 알렉산드르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은 아카데미의 전통적인 기법에 따라서 아주 부드럽고 감미로운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대중들은 이런 그림을 원했던 것이죠. 반면 마네의 누드는 전혀 다릅니다. 감미롭지도 않고 설렘도 주지 않습니다. 남성들의 환타지나 신비도 조금도 착하지 않습니다. 마네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의 여인을 누드로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 그림도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올랭피아는 더구나 매춘부였습니다. 물론 마네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당시 성행했던 부르주아들의 매춘의 문제를 일부러 부각시키려 하는 것 같이도 보이기도 합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당시 파리에는 약 3천여 명의 매춘부가 있었다고 하니 대부분 남성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불편했을 것입니다. 적인 하녀의 손에 들려있는 이 꽃다발이 꼭 자신들이 보냈던 그 꽃다발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성적인 문란함을 상징하는 침대 위에 그려진 그 고양이는 아주 불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저 매춘부 여인이 관객을 많이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쩔 건데 나 매춘부인데 니들은 누구냐 뭐 이런 식의 도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마네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사실적인 당대의 누드를 그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저 상상 속에 있는 여신을 아름답게 미화시킬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당대 여인을 모델로 해서 사실적인 누드화를 그리고 싶었던 것이죠. 마네의 마음은 그저 쿨하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비난이 터져나오자 마네도 몹시 충격을 받고 힘들어했습니다. 자, 그럼 올랭피아의 설명은 여기서 멈추고 이 두 작품을 비교해 볼까요? 한 작품은 말 그대로 마네의 출세작이자 문지작, 그리고 또 하나는 마네의 말년, 즉 죽기 1년 전에 그려진 마지막 대작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작품은 사실 파리 당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마네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사실상 같은 주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를 보면 1863년, 1882년, 그러니 19년의 차이가 납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두 작품을 보다가 이제 인상주의가 끝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마네가 그림을 그리는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네는 차가운 도시의 관찰자였습니다. 그는 그 번성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여러 부류의 사람을 그렸지만 한 번도 그의 감정을 작품 속에 개입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차갑습니다. 이것은 마네의 경우뿐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인상주의자들은 그림에 자신의 감정을 개입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상주의 그림은 아름답지만 차가운 그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모네의 그림을 예를 들어보죠. 얼마나 아름다운 색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작품 속의 풍경과 색감에는 개인의 주관성이 배제된 채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만을 객관적으로 그리는 차가운 그림입니다. 마네는 물론 자신이 인상주의 전시회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가 보여준 그림의 주제나 그리는 방식이 인상주의의 모범이 되는 화가라 해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네가 달라졌습니다. 19년 전 올랭피아에서 보여주는 그런 차가운 분위기, 개인의 주관이 배제된 일종의 르포아도 같은 그런 차가운 그림들을 주로 그렸던 화가 마네가 이 그림에서는 무엇인가 화가의 주관적인 감정을 개입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공허한 눈빛을 품은 채 이 도시의 사람들의 즐거움과 환락에서 배제된 채 오히려 그들의 쾌락의 도구가 되어버린 여인의 피해를 깊이 공감하고 있는 듯합니다. 냉철한 사실주의자인 마네는
이 그림의 구도가 깨어지더라도 굳이 이 우울한 여종어머니의 얼굴을 부각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내면에 깊이 연민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마네는 이 작품을 그린 그 다음해인 1883년 여러 가지 지병을 앓다가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마네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1886년 3월 어느 날 화가로서 꿈과 길을 찾던 초라한 네덜란드 출신 한 청년이 파리에 들어옵니다.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2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화가의 길에 들어섰고 그가 파리에 들어왔을 때 33살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들고 왔었는데요. 화가가 된 이후에 그는 정말 치열하게 정진했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작품다운 작품 하나를 완성했다고 자랑스러워했던 작품이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대체로 정말 어두칙칙하죠. 그런데 파리에 들어온 반 고흐는 이내 인상파 그림을 대하고 색채적인 충격을 받고 색채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작품들은 고흐가 인상파 기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그린 인상주의풍의 그림들입니다. 그러나 이내 고흐는 인상주의 그림의 한계를 느낍니다. 고흐가 보기에는 인상주의 그림이 너무 차갑다는 것입니다. 그의 뜨거운 열정, 감자 먹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사람을 향한 연민과 공감, 무엇보다도 그는 그림 속에 자신의 뜨거운 감정을 쏟아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가 보기에 그냥 외부에 있는 풍경과 파리를 떠도는 사람들, 그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무런 감정의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차갑게 그리는 인상주의는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2년간의 파리 생활을 접고 1888년 2월 햇살 가득한 남프랑스 아를로 떠납니다.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뜨거운 감정을 담은 따뜻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풍경을 찾아간 것이죠. 드디어 고흐의 잠재력이 이 아르의 시기부터 폭발합니다. 감정을 전달하고자 이미지를 왜곡하고 풍자 만화처럼 인상을 과장해서 표현합니다. 가령 무성한 올리브 나무를 그릴 때면 몸통을 아무렇게나 꼬고 가지는 흉측하게 묘사해서 흡사 쭈글쭈글한 노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화물감을 듬뿍 더 발라서 평면적이던 화폭을 입체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회화가 거의 조각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고흐의 대표작이라고 알고 있는 많은 작품들이 이 시절에 탄생합니다. 한결같이 따뜻하고 열정적이고 뜨거운 그림들입니다. 그렇게 고흐는 인상주의를 극복하고 후기 인상주의 한 축을 열어가면서 현대미술의 표현주의라고 하는 장르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불멸의 대작들을 남기게 됩니다. 차가운 아름다움에서 뜨거운 파격으로 나아간 것이죠. 노마드였습니다.